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20세기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풍자우화라는 창조성이 돋보이는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한 지 2주 만에 초판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즈가 선정한 100대 영문소설,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 명작 소설 100선에 선정될 만큼 국내외 할 것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지요. 동물농장에서 혁명의 수뇌부 역할을 담당하는 돼지들은 7계명을 발표해 동물주의 기본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계명은 평등 원칙을 내세운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지만 돼지들의 조작으로 왜곡돼 가는데요. 자신의 권력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7계명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돼지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계급에 올려놓는 식으로 동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자신들 이외의 다른 동물들을 하층 동물이라고 일컬으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은 어느덧 인간과 다르지 않게 되지요. 이 책은 스탈린 독재하에 소비에트 체제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그 안에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정치적 현실을 고발한 이 작품은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폭력을 비판하고 모든 이들의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을 동물들로 내세우면서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인간들의 권위적인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죠. 정치 풍자의 대가 조지 오웰의 가장 빛나는 고전 동물농장.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이종인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제1장. 메이너 농장의 존스 씨는 그날 밤 닭작물을 잠그긴 했지만 너무 추한 바람에 닭들이 드나드는 조그마한 구멍 막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가 든 랜턴에서 나오는 원형의 불빛은 좌우로 춤추듯 흔들렸고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로 갔다. 그는 장화를 발로 차서 뒷문에 벗어놓은 뒤 부엌에 놓인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따라 들이키고 침대로 갔다. 존스 부인은 이미 그곳에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침실에 불이 꺼지자마자 농장 건물들에서는 동물들이 바삐 몰려가는 소리와 날개를 파닥이는 소리가 났다. 낮에 돌았던 말로는 돼지 품평의 미들 화이트 부문에 입상한 늙은 메이저가 전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기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얘기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존스 씨가 골아떨어져서 안전한 상태가 되면 큰 헛간에 모두 모이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늙은 메이저는 농장에서 무척 존경받고 있었으므로 모든 동물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잠을 1시간 정도 덜 자는 것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 큰 헛간 한쪽에는 일종의 높은 연단이 있었는데 메이저는 이미 그곳 들보에 걸린 랜턴 아래에 짚을 깔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12회를 산 그는 최근 살이 조금 쪘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에 넘치는 돼지였다. 송곳니를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았음에도 그는 현명하고 자유롭게 보였다. 이윽고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맨 처음 헛간에 들어온 건 블루벨, 제시, 그리고 핀처라는 3마리의 개였다. 그 다음으론 돼지들이 나타나 곧장 연단 앞에 짚이 깔린 곳에 편안히 앉았다. 암탉들은 창틀에 앉았고 비둘기들은 석가래에 앉아 날개를 파닥였다.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누워 꼴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했다. 진마차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는 함께 들어왔는데 두 말은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털투성이 발굽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짚에 가려진 작은 동물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신경 쓴 행동이었다. 클로버는 성격이 인자하고 살집이 통통한 암말이었는데 이미 중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4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예전의 몸매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복서는 정말 덩치가 큰 말이었다. 18핸드가 넘는 키에다 웬만한 말 2마리를 합쳐놓은 것만큼 힘이 셌다. 콧등에 길게 나있는 하얀 줄 때문에 다소 우둔해 보였는데 사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그래도 복서는 그 끈기와 엄청난 노동력으로 널리 동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말 2마리 다음으로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입장했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었고 성질도 가장 더러웠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말을 할 때도 냉소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신이 파리를 쫓으라고 동물에게 꼬리를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예 파리가 없어서 꼬리가 필요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말할 것이었다. 농장 동물 중에 오로지 그만 단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었다. 왜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그는 복서를 무척 좋아했다. 둘은 보통 일요일이면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박목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서서 풀을 뜯었다. 2마리 땅에 엎드리자 어미를 잃은 오리 새끼 여러 마리가 줄지어 헛간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미약하게 짹짹거리며 다른 동물에게 밟히지 않을 장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았다. 클로버는 그 큰 앞발로 그들 주위에 일종의 벽을 만들어줬고 오리 새끼들은 그 안쪽에 편안하게 앉았다. 안락했는지 그들은 곧장 잠들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건 몰리였는데 그녀는 존스 씨의 이륜 경마차를 끄는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하얀 암말이었다. 거들은 피우며 우아하게 들어온 그녀는 각설탕을 깨물고 있었다. 앞쪽 근처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흰 갈기를 휙휙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갈기를 따아놓은 장식 리본을 모두가 보아주길 바라며 하는 행동이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건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마침내 복서와 클로버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고양이는 그곳에 만족했는지 기분 좋다는 듯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메이저의 연설 내내 단 한마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동물은 전부 모였지만 존스 씨가 길들인 까마귀 모지스만은 헛간으로 오지 않고 뒷문 뒤에 있는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메이저는 동물들이 편안하게 앉아 정중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서 목청을 가다듬은 후 연설을 시작했다. 동무 여러분,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다른 말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에 동무 여러분과 내가 함께 보낼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내가 얻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축사에 홀로 누워 생각할 시간도 그만큼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본성과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동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특징을 똑바로 쳐다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생스럽고
단명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우리 몸이 간신히 숨을 쉴 정도로만 먹이를 제공받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그렇게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동물들은 몸의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즉시 끔찍하고 잔혹하게 도살당합니다. 한 살이 넘은 잉글랜드의 동물 중 여가와 행복의 의미를 아는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물의 삶은 고통과 굴종 그 자체입니다. 이건 명백한 진실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자연의 이치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그 위에 사는 동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일까요? 동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가 훌륭하여 지금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동물에게 풍성하게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농장 하나로도 12마리의 말, 20마리의 암소, 수백 마리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안락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계속 이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이 우리가 노동하여 생산한 걸 전부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문제는 인간, 그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이 환경에서 인간만 제거하면 이 굶주림과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우유를 주지도 않고 알을 낳지도 않습니다. 쟁기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토끼도 잡지 못할 정도로 뜀박질이 느립니다. 그런데도 동물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요. 인간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간신히 굶주림을 모면할 만큼 최소한의 먹이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그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의 노동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똥으로 토지를 기름지게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살가죽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암소 동무들, 이 지난 한 해에만 대체 당신들의 몸에서 몇천 갤런의 우유를 짜냈습니까? 새끼들을 강인하게 키워내는 데 쓰여야 했던 그 우유, 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적의 목구멍 너머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암탉 동무들, 올해 대체 얼마나 많이 달걀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그 달걀 중 병아리로 부화한 건 얼마나 됩니까? 존스와 그가 부리는 일꾼들이 돈을 벌려고 남은 달걀을 모두 시장에 내다 판 것이 아닙니까? 클로버 동무, 당신이 낳은 4마리의 새끼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무에게 말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마땅하고 또 동물을 봉양해 주었을 그 망아지들, 이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 모두 1살이 되었을 때 팔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요. 4번이나 새끼를 낳고 또 밭에서 그토록 고되게 일해왔지만 빈약한 식량과 마구간 말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또 이 비참한 삶 때문에 우리는 천수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나는 투덜댈 일이 없습니다. 운 좋은 동물축에 들어가니까요. 12해를 살았고 400마리가 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자연스러운 돼지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잔인한 칼질에서 벗어나는 동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앞에 앉은 젊은 돼지 동무들, 여러분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끔찍한 비명을 내지르게 죽게 될 거요. 우리 모두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암소,
돼지, 암탉, 양, 동물이라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말과 개조차 더 나은 최후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복서동무, 그 훌륭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바로 그날, 존스는 동물을 폐마 도축업자에게 팔아치울 거요. 그 끔찍한 자는 동무의 목을 자르고 동무의 살을 삶아서 벅스하운드 사냥개들에게 던져줄 거요. 개동무들, 나이가 들고 이가 빠지면 존스는 동무들의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연못에 던져 수장시킬 겁니다. 동무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며 겪는 모든 해악이 인간의 폭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만 제거하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 생산한 건 모두 우리 차지가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인간을 타도하는 일밖에.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입니다. 동무들, 반란을 일으킵시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조만간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것을. 그건 내가 밟고 있는 짚을 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동무들,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이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십시오. 그래야 후손들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동무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굳센 뜻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장에도 유혹되지 마십시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고 한쪽의 번영이 곧 다른 쪽의 번영이라는 소리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 말고는 다른 어떤 동물의 이익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물들은 인간을 상대로 투쟁하면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완벽한 동료 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적입니다. 모든 동물은 동무입니다. 이 순간 헛간에서 엄청난 함성이 솟구쳤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4마리의 큰 쥐는 구멍에서 몰래 나와 뒷다리와 엉덩이를 깔고 앉아 그의 말을 들었다. 개들은 갑작스럽게 쥐가 나온 걸 보게 되었고 쥐들은 빠르게 도망쳐 구멍으로 들어간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메이저는 앞발에 들어 정숙을 요청했다. 동무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히 해둘 문제가 있습니다. 쥐나 토끼 같은 야생동물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그 문제를 투표에 붙입시다. 지금 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룹시다. 쥐는 우리의 동무입니까? 바로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으로 쥐도 동무라는 결정이 났다. 넷만이 반대를 했는데 개 3마리와 고양이였다. 나중에 보니 고양이는 찬반 양쪽에 투표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메이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인간과 그의 모든 방식에 적의를 품는 게 여러분의 의무라는 걸 늘 기억하시오. 2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입니다. 4 다리로 걷거나 날개 달린 자는 친구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과 투쟁하면서 인간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물리치더라도 그 악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혹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관은 사악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다른 동물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건 약하건 영리하건 우둔하건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동무 여러분, 이제 지난밤 내가 꾼 꿈에 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라진 세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 덕분에 내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것이 다시 기억나더군요. 아주 오래전 내가 새끼 돼지였을 때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은 오래된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분들은 그 노래 곡조와 처음 세 단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그 곡조를 알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꾸었던 꿈에서 그 곡조가 다시 생각났어요. 더 중요한 건 가사까지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오래전 동물들이 불렀으나 그 후 여러 세대의 기억에서 사라진 바로 그 노랫말이. 동무 여러분, 나는 이제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겁니다. 나는 늙었고 목소리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곡조를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노래 제목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입니다. 늙은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목소리는 쉬었지만 노래는 꽤 괜찮게 불렀다. 곡조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락이었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모든 지역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행복한 미래를 알리는 이 소식에 곧 그날이 다가오리라. 그날이 오면 압제자 인간은 타도될 것이며 잉글랜드의 기름진 들판은 동물들만 밟게 될 것이다. 콧들에는 코에서 사라질 것이며 마구는 우리의 등에서 떨어질 것이다. 제갈과 박차는 버려져 영원히 녹슬어버리고 무자비한 채찍은 다시는 등을 찢지 못하리라. 그 풍요로움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클로버와 콩, 사탕무는 그날이 오면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잉글랜드의 들판은 환히 빛날 것이고 물은 더 맑아질 것이며 산들바람은 더 상쾌하게 불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날에. 그날을 위해 우리는 모두 힘써야 한다. 비록 그날이 되기 전에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는 자유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잉글랜드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모든 지역의 동물들이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여라. 행복한 미래를 알리는 이 소식에. 메이저가 이 노래를 부르자 동물들은 엄청난 흥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메이저의 노래가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다들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 동물들조차 곡조와 가사 몇 마디를 흥얼거렸다. 영리한 돼지나 개는 몇 분 만에 노래 가사를 통째로 외웠다. 몇 번 예행 연습을 한 뒤 동물들은 무서우리만큼 일치된 목소리로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열창했는데 그 엄청난 합창 소리에 농장이 떠나갈 정도였다. 암소들은 음매하고 울었고 개들은 컹컹 짖었으며 양들도 음매하고 울었고 말들이 히힝거리자 오리들도 꽥꽥하며 울었다. 어찌나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웠는지 동물들은 연달아 5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밤새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존스 씨가 깨어났고 그는 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확신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항상 침실 구석에 세워두는 유견발 엽총을 들고 나와 어둠 속으로
6발을 모두 발사했다. 총알들이 헛간 벽에 박혔고 동물들의 모임은 황급히 끝났다. 모든 동물이 각자의 잠자리로 도망쳤다. 새들은 횃대로 날아올랐고 동물들은 집 위에 엎드렸다. 온 농장이 한순간에 잠이 들었다. 제2장.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늙은 메이저는 잠을 자다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기슭에 묻혔다. 그것은 3월 초의 일이었다. 이후 3개월 동안 농장에선 은밀한 활동이 벌어졌다. 메이저의 연설 덕분에 농장의 똑똑한 동물들은 삶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측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고 그 반란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반란을 준비하는 게 그들의 의무라는 점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동물들을 교육하고 또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이 맡았는데 돼지가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다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돼지 중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수태지였다. 존스 씨는 이 둘을 키워서 팔 생각이었다. 나폴레옹은 다소 사납게 생긴 덩치 큰 버크셔 수태지였다. 그는 농장 유일의 버크셔 돼지였는데 언변이 좋지는 않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보다는 쾌활한 돼지였다. 말을 빠르게 하고 아주 창의적이었지만 나폴레옹보다는 뚝심이 모자란다는 평가였다. 그 외 농장에 있는 다른 모든 수태지는 식용돼지였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스퀼러라는 작고 뚱뚱한 돼지였다. 그는 무척 둥구스름한 볼을 갖고 있었고 두 눈을 반짝거렸으며 동작이 아주 민첩했는데 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였고 어려운 점을 논의할 때에는 좌우로 가볍게 뛰면서 꼬리를 흔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동작은 무척 설득력이 있었다. 어떤 동물들은 스퀼러의 언변에 찬탄하면서 그는 검은색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3마리 돼지는 메이저의 가르침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하나의 완벽한 사상체계로 정립했다. 그들은 그 체계를 동물주의라고 불렀다. 존스 씨가 잠이 들면 그들은 한 주에도 여러 번 큰 헛간에서 은밀한 모임을 주최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주의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 3마리의 돼지는 어리석고 무관심한 동물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몇몇은 존스 씨에게 충성하는 것이 동물의 의무라고 대꾸했다. 그들은 존스 씨를 주인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존스 씨가 우리를 먹여주는데 그가 사라지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다 같은 단순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일을 왜 신경 써야 해? 어차피 그 반란이란 게 일어날 거라면 우리가 공을 들이거나 말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돼지들은 그런 생각이 동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멍청한 질문은 흰 앞말인 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가 스노볼에게 물은 맨 처음 질문은 이랬다. 반란 이후에도 설탕이 있을까? 스노볼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꾸했다. 없지. 이 농장에서 설탕을 만들 수단이 없어. 게다가 동물은 설탕 같은 건 필요 없어. 귀리와 건초라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 갈기에 매단 리본은 계속 달고 있을 수 있을까? 몰리가 물었다. 동무, 스노볼이 대답했다. 그렇게 아끼는 리본은 굴종의 증표에 불과해. 자유가 그런 리본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몰리는 동의했지만 그리 설득된 것 같은 목소리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까마귀 모지스가 퍼뜨리는 거짓말에는 더욱 힘들게 대응해야 되었다. 존스 씨가 특히 아끼는 애완동물인 모지스는 간첩이자 고자질쟁이였지만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말하는 능력을 갖추기도 했다. 그는 슈가캔디 마운틴이라는 신비한 곳이 존재하며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모지스는 그곳은 구름들의 위쪽,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슈가캔디 마운틴에서는 한 주가 모두 일요일이며 1년 내내 클로버가 제철이고 각설탕과 아마인 찌꺼기가 울타리 지천으로 자라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모지스를 미워했다. 그가 말만 많이 하고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은 슈가캔디 마운틴의 존재를 믿었고 그래서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그런 곳은 없다는 걸 납득시키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돼지들의 말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동물은 집마차 말인 복서와 클로버였다. 두 말은 스스로 뭔가 생각하는 걸 무척 힘들어했지만 돼지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인 뒤로는 그들에게서 들은 걸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다 마땅하고 옳은 말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동물들에게 전했다. 두 말은 큰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모임이 끝날 때 늘 부르는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앞장서서 불렀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발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성공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존스 씨는 가혹한 주인이긴 해도 유능한 농부였는데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소송에 휘말려 돈을 잃어버리자 크게 낙담했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며칠 내내 그는 부엌에 있는 등 높은 나무 의자에서 빈둥거리면서 신문을 읽고 술을 마셨는데 때로는 맥주에 적신 빵 껍질을 모지스에게 던져주기도 했다. 존스 씨가 쓰는 일꾼들 역시 나태하고 불성실했다. 밭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들은 지붕을 보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산 울타리는 멋대로 방치되었다. 동물들은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굶주리고 있었다. (6월이) 되었고 건초는 잘라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다 자랐다. 세례요한 축일 전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존스 씨는 윌링던에 있는 레드라이언 선술집에서 크게 취해 축일인 일요일 한낮이 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우유를 짜고 이어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존스 씨는 돌아오자마자 곧장 거실의 소파로 가서 뉴스 오브 더 월드 신문지를 얼굴에 덮고 골아떨어졌고 그리하여 저녁이 되었는데도 동물들은 여전히 굶고 있었다. 마침내 동물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자신의 뿔을 들이박아 저장고의 문을 부쉈고 모든 동물이 사료통에 달려들어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존스 씨가 일어났다. 이후 존스 씨와 그의 일꾼 4사람은 손에 채찍을 쥐고 저장고로 들어와 사방팔방으로 채찍질을 해댔다. 그것은 굶주린 동물들이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학대였다. 사전 모의를 한 것도 아니지만 동물들은 합심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인간들에게 달려들었다. 존스와 일꾼들은 갑자기 온 사방에서 동물들에게 바치고 차이게 되었다. 이제 상황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광포하게 날뛰는 걸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지금껏 마음대로 구타하고 혹사했던 동물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자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동물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도망쳤다. 5명 전원이 1분 만에 있는 힘을 다해 주 도로로 이어지는 집 마찻길로 도망쳤고 동물들은 한껏 기가 올라서 그 뒤를 쫓았다.
침실 창문으로 저장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지켜보던 존스 부인은 서둘러 몇 가지 소지품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다른 방향으로 피신하여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지스는 횃대에서 솟아올라 도망치는 여주인을 따라 날아가며 크게 깍깍 울어댔다. 그러는 사이에 동물들은 존스와 일꾼들을 도로로 몰아내고 빗장이 5개 달린 대문을 쾅 하고 닫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기도 전에 반란은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존스는 쫓겨났고 메이너 농장은 동물들의 것이 되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동물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어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리를 지어 농장 주위를 달리는 것이었다. 혹시나 인간이 농장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농장 건물들로 경쟁하듯 몰려가서 존스의 증오스러운 지배를 생각나게 하는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마구간 끝에 있는 마구 보관실 문은 뜯겼고 제갈, 콧뚜레, 개목걸이,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할 때 쓰던 잔인한 칼은 모조리 우물 속으로 던져졌다. 곱비, 눈가리개 가죽, 말의 목에 거는 모멸적인 사료 망태는 마당에서 타오르는 쓰레기 소각용 모닥불 속으로 던져졌다. 채찍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동물은 채찍이 불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깡충깡충 뛰었다. 스노볼은 보통 장날에 말의 갈기와 꼬리에 매달던 리본 역시 불에다 던져 넣었다. 이 리본 역시 스노볼이 말했다. 옷처럼 인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반드시 알몸이어야 합니다. 복선은 이 말을 듣자 작은 밀짚 모자를 가져왔다. 이 모자는 여름에 파리가 귀에 달라붙는 걸 막으려고 썼던 것이었다. 그가 모자를 던져넣자 그것은 불 속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활활 타올랐다. 아주 짧은 순간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모두 파괴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이끌고 저장고 헛간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평소보다 2배 많은 옥수수를 배급했다. 개들은 각자 2끼 비스킷을 받았다. 이후 동물들은 잉글랜드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 불렀고 그런 다음 편안히 자리에 누워 일찍이 전에는 자본 적이 없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지난밤에 벌어진 영광스러운 일을 기억해내고선 모두 목초지로 달려나갔다. 목초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선 농장 대부분이 내려다 보였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몰려갔고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농장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그건 그들의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바로 그들의 소유였다. 그런 생각을 하자 동물들은 황홀경에 빠져 빙글빙글 뛰어다녔다. 그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들은 이슬 위로 구르고 달콤한 여름풀을 한 입 가득 뜯어먹기도 했다. 또 검은 흙덩어리를 박차면서 그 흙에서 나는 풍성한 향기를 킁킁거리며 냄새 맡기도 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농장 전체를 돌며 시찰했다. 그들은 농경지, 건초용 목초지, 과수원, 저수지, 작은 숲을 살피면서 감탄하여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게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어 동물들은 줄을 서서 농장 건물로 돌아왔는데 본체의 문 밖에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본체 역시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나서서 어깨로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어 동물들은 한 줄로 본체로 들어갔는데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도로 신경을 써서 걷고 있었다. 그들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이방저방 돌아다녔는데 간신히 속삭이는 것 이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깃털 매트리스를 깐 침대, 거울, 말에 털을 넣어 만든 소파, 모직 양탄자, 거실 벽난로 위 선반 위에 걸린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화 같은 아주 호화로운 물건을 보며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다. 본체의 계단을 내려온 그들은 몰리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동물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 그녀는 여전히 제일 좋은 침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존스 부인의 화장대에서 푸른 리본을 가져와 어깨에 대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멍청하게 감탄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녀를 크게 나무라고 이어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 매달린 돼지의 넓적다리 고기는 꺼내서 매장했고 부엌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발굽으로 차서 깨버렸다. 그 외에는 본체에서 건드린 물건은 없었다. 본체를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는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어떤 동물도 그곳에서 살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만장일치로 동의되었다. 동물들은 아침을 먹었고 그 후에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렀다. 동무 여러분, 스노볼이 말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앞으로도 하루가 길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초 수확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존스 씨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쓰레기 더미에 버린 낡은 철자 교본으로 읽고 쓰는 법을 독학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PNT통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는 앞장서서 주 도로로 통하는 5개의 빗장이 걸린 대문으로 나아갔다.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스노볼은 앞발의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가장 위에 있는 빗장에 적힌 매너 농장이라는 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동물 농장이라고 적어 넣었다.